글쎄 이제 워낙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개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뭐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익히 알고 있죠. 근데 때마침 한나라당이 이름을 새누리로 바꿨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은 옛날 이름이 새천년 민주당이었잖아요. 그 새누리하고 새천년을 합치면 거의 지상천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두 당이 합당해서 지상천국당을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재벌을 희생양 삼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재벌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정치의 실패 또는 정부의 실패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오는 것을 보죠. 해가 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가 뜬 것이 아니듯이, 지구가 한 바퀴 돈 거죠. 사실은 해가 뜬 것이 아니듯이 마치 시장은 굉장한 갑과 을의 약육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조화로운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마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지금도 여전히 태양이 움직였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어떤 오류를 정치권에서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다보스 포럼 창시자 클라우스 슈바프가 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신봉자지만 우리는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거 좋아요. 양당이 나와서. 그러나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저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 정권 4년 동안 날치기 된 법이 약 80여 개 되는데요. 그 가운데 재벌 관련 법 날치기 된 것들이 종합부동산세, 또 소득세이나 법인세이나.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자, 네. 카메라 좀 잡아주시죠. 네, 이 법인세 인하는 상당히 큽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됐고요. 특히 이제 공평과세 문제 같은 것이 이 법인세 인하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 2009년도에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약 10조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낸 법인세액은 약 1조 924억 원. 다시 말하면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전체 법인세의 절반가량밖에 내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민들한테 다시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서 한때 한나라당이 이 헌법 개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이 말을 빼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려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갖고는 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어린 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국민들이 과연 포퓰리즘이라 뭐 인기영합주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금융지주회사법 이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순환출자 구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환출자 구조의 그 부분과 또 다른 하나의 맥락에 있어서 이 금산분리를 허물었다는 점. 이것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정말 굉장한 이 문제를 야기할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 자기 반성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그런데 두 분 싶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그것도 양당에서 아주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의원님들이신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법인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체 세수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5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하면 그것도 일본 그렇지 다음으로 않습니다. 많이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네, 통계가 어디에 그렇게 임시세액 공제가 다 아니 있고요. 결과적으로 세율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율이 아니고 실제로 낸 세수액을 얘기하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한 분이 말씀 다 끝나면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회사 같은 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시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주회사법을 만든 겁니다. 지주회사 제도는 굉장히 복잡한 제도인데요. 옛날에 우리 정부는 지주회사 자체를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왔었어요. 그래서 재벌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투명하게 정리하자고 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이고요. 아까 이재훈 의원께서 재벌이 횡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그 기업의 횡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서 접근하면 곤란하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어떤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과 접촉해서 입법 얘기를 듣고 그게 로비인지 설명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국회의원에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될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민원인을 만나서 돈을 먹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아예 민원인을 만나지 말게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지금. 그냥 돈을 먹으면 돈을 먹은 대로 처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행위이고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닥을 타야 되는데 그저 뭉뚱그려서 문제가 있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아까처럼 아까 앞에 자막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이 전부 독버섯이다. 그럼 독버섯일 것 같으면 뽑아서 없애버립시다. 뽑아서 없애버리고 외국으로 나가라 그러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재벌이 그렇게 독버섯이고 독약이고 뭐 쥐약인지 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아예 그 독버섯을 뽑아서 내보내버리자고요. 그럼 간단해지죠. 이건 반박이 아니고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의 세율을 얘기하신 거고요. 제가 얘기 드는 것은 실제로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액수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정부 자료거든요. OECD 자료인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 세수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되어 있는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요. 개인세보다는 간접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위주로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비중이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달리 낮아요. 그런데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 세수 비중을 따지면 OECD 자료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가장 최근 거죠. OECD 자료로서는 한국이 4.2%고요. 일본이 3.9%, 영국이 3.6%, 프랑스가 2.9%, 독일이 1.9%, 미국이 1.8%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전체 세금액, GDP가 아니고 전체 세금액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일본이 17%가 차지하고요. 우리나라가 15%, 미국이 11%,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9, 6, 3%를 차지하는 순서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국회도 보고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아까 그 내용으로 발언할 때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관점하고 지금 저 논설위원께서 얘기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반론을 그렇죠. 제기했어요. 아니, 세금을 적게 낸다고 왜냐하면 하시니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그 법인들이 22%의 세금을 내는 줄 알아요, 국민들은. 그래서 뭐 세금이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들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이 법인세를 얼마 내느냐,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17%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특혜로 인한 감면액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에요. 이 명목 법인세액이 1조 9,545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각종 특혜로 인한 감면액이 8,62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납부액의 79%를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내는 비율은 11%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속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각종 이 감면 세제 혜택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통과시킬 때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통과시키는 것처럼 정부가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대기업들이 특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이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명목 세율이 있고 실제 세부담을 얼마나 하고 감면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은 각 국가마다 공이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명목 세율이 예를 들어서 20%인데 감면은 다 합치고 나니까 실제 내는 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 하면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명목 세율하고 실효 세율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죠. 지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게 그거를 누가 중소기업에 세금을 더 냅니까? 지금 대기업이 삼성전자가 11%밖에 안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렇게 11% 내는 기업이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1% 대기업이 아니 우길 걸 우기셔야지 그걸 아니 중소기업 중에 어느 회사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니 갖고 와보세요. 중소기업이 그럼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 지금 이익 나는 회사가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수천억 나는 회사보다 더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금 어느 회사가 높다는 더 게? 내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대부분의 제 회사들이 자료에 더 나오고 냅니다. 아니 있어요. 가지고 어느 회사 얘기해 중소기업의 보세요. 평균이 지금 17%. 제가 잠깐만요. 국세청 전화해서 물어봅시다. 자, 정기준 국세청 네, 법인세과에 전화해서- 지금 전화를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어느 물어보시고 중소기업이 아니 말이 되는 얘기라죠. 예를 들어서 자, 아니 이거는 홍 교수님 잠깐만. 우리나라는요 특히나 발언을-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이거만 1분만 할게요. 네. 지금 뭐 이혜훈 의원 말씀을 잘 하셔 주셨는데 저는 4년 동안 그 이 법들이 날치기 됐을 때 그럼 과연 그분들이 왜 목소리를 안 내고 지금까지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힘 빠졌다 그래갖고 다시 목소리를 낸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표도요. 이 날치기 되는 법 통과됐을 때 조용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찬성표를 던지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찬성표 던진 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든가 뭐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냥 분칠만 새로 싹 하고 얌전히 앉아 계시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119조 이제 1항과 2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평등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근간을 두고 있죠. 자본주의는 경쟁이라는 어떤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사실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잘 해갈 것인가가 바로 헌법 119조 1항과 2항입니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은 사실은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항과 2항의 조화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의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했습니다. 이 작은 정부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경쟁의 원리를 더 많이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정부의 원리에 지금 박근혜 대표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있죠. 과거에 줄푸세 정책이 그랬고요. 이번에 아무리 강령을 고쳤다고 하지만 이 작은 정부를 강한 정부라고 바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119조 1항과 2항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의 규모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커져야 되고 이 정부의 역할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의 기본 원리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실장님은 헌법 이 국회의원들이 양당에서 나와 계시니까 서로 상대당을 공격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셔서. 저는 공격 안 했는데요. 그러십니까? 네. 아까 세금 얘기를 한마디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10,000개 기업 중에서 4개가 전체 법인세의 46%를 냅니다. 대기업들이 말하자면 10,000개 기업이 있으면 4개가 그러니까 0.04%의 기업이 전체 세금 법인세 기업들이 내는 세수의 46.4%를 내고요. 0.17%가 64%를 내고요. 1.2% 말하자면 100개 중에 1.2개의 기업이 전체 법인 세수의 83%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기업이 사실은 법인세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정을 드리고요. 헌법 119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께서 법을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데요. 헌법은
그 헌법 조항이 지정하거나 지시하는 각 법률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밑에 하위 법률 조항들이. 그래서 하위 법률 시행령이 있고 해서 헌법 체계를 이루게 되는 건데 헌법 119조 2항의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 난데없이 그동안에 다 잠들고 있다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 법조항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게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와서 반기업 캠페인하고 대기업이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게 살기 어려운 것이 전부 저자들 때문이라고 희생양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위해서 갑자기 119조 2항이 어디 잠들어 있다 무슨 깨워놓은 만고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금 들고 나오면 곤란하죠. 자, 정 실장,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잠깐만요. 네, 그 정 자꾸 사실을 실장 오도하시는 지금 건 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재벌 개혁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의 119조 1항과 2항이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이 왜 이런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고 넘어가자는 거지. 지금 갑자기 2항을 들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재벌 개혁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상충되지 없어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상충되지 않고요. 그게 상충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아니 난데없이 나온 정치권에서 난데없이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 특위 만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얘기는 법들이 있잖아요. 예. 민주통합당에서 만든 것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머지요. 난데없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집권 양당이 초기에는 이 제가 볼 조항을 때는 없애자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굉장히 뭐 한나라당 그랬었습니다. 새누리당인지 뭐 민주당인지 제 눈에는 요즘 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시든지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바로 정치권을 재벌 사장과 비난받았다고 개혁이, 이렇게 자, 이 얘기하는 건 의원 잠깐만요. 아니에요. 재벌 개혁이 화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재벌,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 분씩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적인 가치부터. 네, 홍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금 이제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부 기업이 법인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부 기업이 이익을 다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 기업이 바로 그렇게 모든 부와 소득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적자고 다 그냥 지금 뭐 적자 인생인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어떻게? 아니, 누가 적자를 봐요?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도 1929년 대공황 이전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 소득 분배 악화가 계속 악화되어서 2008년도까지 오니까 그다음에 2008년도 세계 경제 대위기가 온 겁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상이 한국에서도 위기를 가져올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 지금 재벌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다 적자 나고 있고 그다음에 서민들은 다 골목상권까지 다 뺏겨서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빚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재벌들이 공정한 시장 경제 내에서 그 제대로 경쟁을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러면 저희가 뭐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중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정부가 저 재벌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부자 감세 그다음에 저 법인세 감세해가지고 특히 대기업한테 돌아가는 걸 거의 100조 원을 주었습니다. 그럼 1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면 이게 100조 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2천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50만 명을 우리가 500만 명을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지금 돈을 저기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용이 안 되니까 재벌한테 가서 고용 좀 해달라. 또 뭘 해달라. 이런 방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벌의 문제를 바로 경제력 집중으로 지금 표현하셨는데 정기재 의원이 하실 말씀 재벌이 계세요? 세금 혜택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내고 중소기업 다 낸다고 그러시더니 재벌 세금 많이 낸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는 뜻이 돈을 아니죠. 많이 버니까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굶어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요. 정부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묘사하시듯이 무슨 서민 이렇게도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왜 서민입니까? 중소기업 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죠. 예,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요. 모든 특혜를 대기업에 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소기업들이 특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죽지를 못해요. 특혜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빠지지를 못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안 갈라 그래요. 왜? 중견기업으로 가면 특혜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통계 숫자는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마치 중소기업은 모두 다 굶어 죽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에 착취당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IMF 이후에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30대 재벌 제도 지금 없어진 거 아시죠? 왜 없어진 줄 아세요? 30대 재벌 중에 절반인 15개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30대 재벌 중에서 15개 재벌이 날아갔다고요. 오히려 재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재벌이 더 많이 구조조정이 된 거지 중소기업이 구조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당 경쟁이 문제죠. 자, 제가요. 자,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부를 예를 들면은요. 이 CJ하고 대상의 재벌 그룹이 두부에 뛰어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2,300여 개였던 두부 공장이요. 2011년에 1,58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만들던 이 영세업자들, 서민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벌이 이렇게 뛰어들므로 인해서 이 재벌은 아무래도 기계로 다 이제 두부를 많이 만들 테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또 줄었죠. 한때 이제 지금 빵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빵 가게. 그래서 뭐 재벌들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다 철수하겠다고들 요즘 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정경유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빵 가게도 2005년도에 15,000여 개가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5,000여 개로 줄어들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단편인데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얼마나 그 문어발을 뛰어넘는 지네발 확장에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가져왔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뭐 월가에서도 시위가 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점령하라라는 것이 2012년에 화두가 됐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아마 토론 시간이 짧고 워낙 많은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겠습니다만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막 떠들어 놓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자꾸 이제 오해하게 되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두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통계, 그 숫자 자체는, 근데 그 통계가 좀 잘못된 통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통계가 바뀌어가지고요, 그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자로 통계를 낸 숫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2,300개가 CJ가 들어오고 나서 1,580개로 줄었다 되어 있는데 2,300개는 5인 이상으로 통계를 낸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1,000몇 개로 줄었다고 하는 그 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준이 다른 기준을 갖다 지금 두 개 숫자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게 두부 조합에서 아마 이걸 냈을 텐데요. 그래서 잘못 낸 거로 이미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고쳐지고 한번 나온 잘못된 자료가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환출자라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은 순수한 100만 원을 출자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순수한 말하자면 뉴머니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두 회사가 계속 상호 출자를 돌아가면서 하면 가공 자본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자본의 충실도라고 하는 상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상호 출자는 지금 우리 법에서 전면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말하자면 A, B, C, D, E, E가 다시 A에 출자하는 형태로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지금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관 회장이 일주를 가지고 이런 1표가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기본인데 1주를 가지고 99명을 이길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주 1표는 아니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 주를 가지고 120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니까요. 그 나라마다 제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어떻든 삼성이 순환출자가 된 것은요,
삼성이 허위의 가공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지주회사 제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관변의 관료들이 전부 지주회사는 아주 나쁜 거로 봤어요. 요즘 오히려 지주회사를 장려하죠. 투명하다고. 근데 그동안 굉장히 나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금지시켰죠. 그래서 기업들이 출자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전자가 카드에 출자하고 카드가 에버랜드에 출자하고 에버랜드가 생명에 출자하고 생명이 전자에 출자해서 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자가 카드에 출자한 거나 그 카드가 에버랜드에 출자하게 된 것은요, 중앙일보 재벌 언론 하지 마라 그래서 내보낼 때 억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자가 카드에 출자한 것은요, 지난 카드 대란 때 정부가 시켜서 한 겁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는 본인이 순환 출자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 빨리 처분해라 하면서 하다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의도 전체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공정위 아니, 자료에 그러니까요.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 출자가 8개가 있어요. 삼성이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 계속 사이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니, 그러니까. 고리가 순환된 게 8개라고요. 그러니까 이 8개 사이에 순환 고리- 고리가 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아니, 얘기를 하세요. 큰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뭘 큰 걸 요약해서 8개가 고리가 있다니까요. 순환 출자가. 사회자께서요 너무 그런데요. 지나치게 그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오늘 개변하시기로 말씀하시는 작정하셨습니까? 거는 3대 제가 1로 지금 보기에는 토론하다 이게 보니까. 좀 아이고. 단계적으로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되는데요. 지금 정규재 논설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지주회사 체제와 저희가 얘기하는 지주회사 체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냐면 저희는 금산분리의 원칙 하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 한나라당은 금산분리를 없애버리고 그 자본을 섞어서 가자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이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벌들이 지금 그것을 바라는 그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척하면서 또 어떤 걸 노리냐면 재벌 3세, 4세로의 주식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의 주식 증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또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이제 지주회사를 만드는 척하면서 물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날치기 된 법 중에요. 역대 그 어느 정권도 경제 관련 법을 날치기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아주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날치기를 했거든요. 왜 날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금융지주회사법의 골자가 증권과 보험회사가 그 산업자본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자기가 1% 지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99%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인데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고객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의 돈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 정리가 명확하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돼 있다고 내세울 만한 회사들이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또 다른 산업자본의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회계상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의 근본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산업자본이고 삼성생명은 이제 금융자본인데요. 이 두 자본을 뒤죽박죽 섞어서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의 근간을 만든 것이 바로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된 금융지주회사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 질서가 교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벌 특혜를 주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것이 날치기 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것이 분명히 부정과 연계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저도 참 답답하네요. 들어보니까 수사를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으로 동의를 해주시죠. 금산분리는 원래 은행에 관련되어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나 이런 다른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은행은 신용 창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말하자면 대출 성수를 통해서 자본을 굉장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금산분리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또 사실이 미국에서 어떤 주는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기업 개혁을 주장하고 기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을 굉장히 천사처럼 보시죠. 그 워렌 버핏이 지배하는 회사는 버크셔 해스웨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가 44개의 산업회사를 쫙 거느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박 의원님이나 이혜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 그 금산분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4개 회사 중에서 별별 걸 다 합니다. 초콜릿 회사도 있고요. 사탕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사탕도 팝니다. 말하자면 안 하는 게 없죠. 뭐 별별 걸 다 해요. 자, 질문을 이런 하실 건가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스웨이는 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스웨이를 통해서 44개 산업지주회사를 초콜릿 회사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어떤 사실이,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 미국의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하질 않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보험에서도 무척 규제를 받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같이 아니,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제가 기업은 오늘 다르고 외국 기업은 어떻게 다르다고 근거없이 주장하세요? 오늘 금산분리가 왜 생겼는지를 제가 설명을 아니, 지금 잠깐 드릴게요. 시간이 아니, 부족해서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요. 짧게 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입니다. 거래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 교수가 기업이라고 보고 내게 예금을 맡겼잖아요. 내가 홍 교수라고 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가지고 그 기업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는 거는 은행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기타 회사들은 본질적으로 신용 창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금산분리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하자, 할 수는 있죠. 그럼 국가가 결정하면 됩니다. 결정하면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금산분리 규정을 미국에는 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혼란과 착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워렌 버핏의 제과점에 대해서, 요즘 빵집 문제로 말이 많으니까. 워렌 버핏의 제과점에 대해서, 워렌 버핏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실이 아니 그 대공황 이전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대공황 이전에 JP 모건이 은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또 그 뭐 철도에서나 US 스틸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게 안 되겠다 그래서 투자은행과 은행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산업자본과 이 금융자본을 다 분리시킨 겁니다. 그것을 1980년 이후에 완화시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2008년도 경제위기 아닙니까? 투자은행하고 다시 은행들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는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금산분리라든가 이런 그 보험회사라든가 여기와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지금 가장 위험한 보험회사 지난번에 그 문제됐던 게 보험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2008년도에. 자꾸 지금 그러니까- 주변 얘기를 가지고 마치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자꾸 헷갈리게 쓰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아닌 걸로 자꾸 산업은행하고 얘기를 하세요. 투자은행을 분리한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증권하고 은행하고 분리한 겁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예. 아니, 투자- 투자은행의 투자- 본질은 투자은행이 투자은행의 증권회사는 아니죠. 투자은행의 그러니까, 본질은요. 네. 그 인베스트먼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뱅크하고요. 인베스트먼트 네. 뱅크인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의 시중은행하고는 전혀 다른 아니, 그러니까 것이죠. 논설위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그래서- 논점을 흐리시면은요, 아니- 이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거든요. 자, 네 분 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니, 버크셔 해스웨이 보험회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생각해요? 네. 그 재벌세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순환 출자라는 것 자체가 가공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가공자본이라는 거는 돈이 실제로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공자본에 대해서는 전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공자본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저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단계적으로 끊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그 정규진 논설위원께서 뭐 두부 제가 예를 들었더니 그게 5인이 아니라 10인으로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10인을 기준으로 해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골목 상권에서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세 상인들이나 서민들은 꽃으로 맞아도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이게 아니다 계속 그러시면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기재 위원께 재벌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우선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고. 재벌 세금은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가 결정해서 매기면 매기는 거죠. 세금은 원래 국가가 강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공권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정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그게 재벌세가 되었건 어떤 뭐 이름이 되었건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만일에 재벌세의 요점은 지금 가공자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계열사로부터 올리는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매긴다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재벌들로부터 활발한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오케이, 그건 국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예정된 방송 시간이 약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분께 30초씩 오늘 토론 뭐 소회도 좋고요. 꼭 이것만은 관철됐으면 좋겠다. 또는 상대에 대한 뭐 비판도 좋고요. 한 말씀씩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그 국민들의 70%가 지금 한미 FTA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그것을 지금 비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벌 개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자본과 지금 해외 자본이 결탁해서 한국의 서민들과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들의 자유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지금 추진해 온 겁니다. 네, 30초 됐습니다. 네. 정기재 위원께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죠? 글쎄요, 참 걱정스러운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요.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지금 두 분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홍 교수께서도 그렇고 아마 주장하시는 대로 될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심 두려워하실 겁니다. 주장은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실 텐데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지구가 태양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최근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영업자 다 어렵죠. 중소기업 3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3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협소한 시장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희생양을 만들어내거나 예를 들어서 독버섯이니까 덜어내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네, 저희 민주통합당의 이제 재벌 정책은 이 99%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분노를 어떻게 그 화합된 에너지의 힘으로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못 살게 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만 해도 재벌들은 1% 내지만 우리 골목 상권의 어려운 영세 상인들은 4% 이상의 그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어떤 우리 골목상권이 느끼는 그 아픔, 이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네.